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메아 측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점도 있으시겠지만 또 아직 모르시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 조선 해양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선단입니다. 지난 25년간 세계 선단은 이러한 진화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10% 정도의 정점을 찍었고요. 2010년이고요. 2023년은 조금 완만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저희는 10만 5,493척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이 운행이 되고 있고요. 2022년에는 선봉량이 3.2%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선대를 보면서 선주 국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가 1위입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22년의 자료인데요. 그리스는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중국이 한 2개월 전에 그리스를 제치고 세계 1위 선주 국가로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지배선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배선대보다 그 규모가 더 큽니다. 선박의 사이즈 면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운의 미래가 밝다고 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온실가스 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운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관련된 발표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수송 분야가 또 7~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50년까지 전망을 해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구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억 명에 가까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치는 유엔에서 집계한 수치이고요. 어떻게 보면 유엔에서 현재 가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도표나 아니면 수치를 집계하는 면에 있어서는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아시아는 10% 정도의 인구 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오세아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도 26%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럽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다음으로 GDP 성장률입니다. 2023년의 수치인데요. 2022년과 또 그 이전해의 수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프리카가 가장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절대적인 규모, 총 규모는 가장 큰 것은 아니지만 변화율은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해상 무역입니다. 네, 지금부터 앞으로 5년간의 변화를 한번 측정해 보았는데요. 4에서 5%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선대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대 같은 경우는 3%의 성장률이 점쳐집니다. 네, 그리스의 선단입니다. 작은 숫자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선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스 선단의 비중을 보면 약 6% 정도입니다. 하지만 탱커선을 보면 25% 정도를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선단은 기존 선단의
전 세계 선단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05년에 그리스 최초의 에너지선이 인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 시장의 20%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그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 비싼데요. 그리고 LNG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점점 더 합리적인 수준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선단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요. 그리스 선단이 작년의 총 규모와 올해의 총 규모를 비교해 보면 올해 30척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스 지배 선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신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에 잘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박의 설계나 또 대형 선박, 즉 선박의 대형화나 아니면 새로운 연료 등에 잘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 점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해운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금 조달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인 현금 보유액이 있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허가를 내주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 그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는 해운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사이클의 정점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다시 하락할 것입니다. 지금이 정점이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라는 주기상의 이론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브라질 발표에서도 들으셨지만 2028년부터 상황이 많이 호조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도북에서 기존의 전통 선박을 보면요. 캐리어선이라든지 탱커선이라든지 한번 보면 올해 5% 이하입니다.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20년 이상의 선연령이 다다르는 그런 선박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선박이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4년간 이 노후화된 선박이 총 선박의 4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도북에 있는 신조선도 지금 많이 있고요. 중국의 야드가 확대하지 않는 한 물론 중국의 생산 용량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는 한 저희에게 지나치게 큰 위협은 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중국 그리고 한국 시장은 해운 강국이죠. 약 5천만 5천만 정도 되는 규모를 확보하고 있고 또 이중 연료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받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상황 양호해질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신조선 비용은 상승할 것입니다. 오펙스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1일 1,000달러 정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의 가격을 보면 1일 5,000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EU ET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인데요.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탄소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과세가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스 선대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무관세나 아니면 세제 혜택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른 곳에, 즉 다른 나라에서 독일에서 등록을 하고 난 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 금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선단의 비용이 지난 10년과 비교해 봤을 때 지난 10년간은 금리가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되며 3, 4%, 최대 6%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선단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스 해운 같은 경우에는 스팟 시장으로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스팟 시장에 중심을 두고 있고요. LNG를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LNG 선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상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리스는 700개 미만의 기업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업이 총 50대, 평균 50척 정도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리스의 선사는 가족 모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요건이라든지 해운의 복잡성 때문에 이런 가족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사라지게 된다면, 선사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리스의 해운 산업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 선사들이 역사가 100년 이상입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선사들이 많고요. 해운에서 큰 수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해운은 장기적인 관점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바꿔보겠습니다. 2022년에 그리스가 판매한 중고 선박이 구매한 중고 선박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그리스 지배선단의 총수가 30석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역풍이 불고 있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그리스 해운에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그리스 선사 모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첫 세대가 어떻게 하든지에 상관없이 2세대가 첫 세대가 얻은 것을 유지하고, 그리고 3세대의 손자 세대겠죠. 이 손자 세대가 윗세대가 이루는 것을 다 망친다라고 말을 하죠. 다음으로 선종별 분석입니다. 벌크 캐리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스 선단 중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는 오일 탱커선이고요. 선령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선령이 좀 오래됐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 지배선단의 평균 선령은 13.2년입니다. 세계 선단의 평균 선령은 17.8년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리스 지배선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국적 선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지배선박의 4,200척 중 500척만이 그리스 국적 선박입니다. 네, 마린 아카데미에서 이런 통계를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국적 선박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가 가족 중심형의 선사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급 분석입니다. 그리스가 사용하고 있는 성급을 보시겠는데요. ABS, 뷰로 베리타스, 클래스 NK, 로이드 성급 등등 있습니다. 이들이 거의 700척 이상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DNB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줄어들었고요. 리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등록된 선단인데요. 그리스 국적 선박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등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국적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선단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리베리아가 첫 번째입니다. 26.3%이죠. 등록지로서 첫 번째인데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리스와 협력을 강화했던 것이 바로 리베리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사이프러스가 거의 6%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해운과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 여기 일주일 전에요. 마샬 제도가 예전에 그곳에서 약 20년 전에 원자력 테스트가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실시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혜택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 기자재 부분입니다. 스크러버 장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치를 한번 보면 그리스 선단의 31%가 에너지 절약 기술을 장착하고 있고 또 저희는 삭스 스크러버 장착 기준 세계 1위입니다. 네, 오더북을 보겠습니다. 선종별로 보시겠는데요. LNG를 보면 총 오더 중에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MOL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표를 통해서 그리스의 오더북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현재 오더가 즉 발주가 되어 있는 그리스 선박입니다. 약 45척이 오더북에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는 그리스 선박입니다. 2010년에 135척이었을 때가 최고 정점이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인 2021년에는 62척인데요. 한국의 비중이 40에서 3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는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맨하우어 집중, 즉 맨하우어가 많이 요구되는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런데 이에 관련해서 이제 절감되고 있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한국 조선소에서 135척의 그리스 선박이 건조가 되었고요.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리스 선주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한국은 첨단 선박 설계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설계면에 있어서도 첨단 수준의 설계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는 선박이 일본에서 건조되는 선박보다 훨씬 더 첨단화되었고 더욱 다양하고 더욱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조선소를 보면요. 특히 야드를 보면요. 속도는 물론 빠릅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야적장도 다양한 선종을 건조해 왔습니다. 단순히 대형 컨테이너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종을 건조해 왔습니다. 또 한국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사 입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똑같은 가격을 요구하고 기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정도 이상 봤을 때 캡사이즈급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1일 600달러 정도 중국보다 덜 들었고요. 또 기간에 있어서도 드라이도크 같은 경우에도 시간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절감이 매우 중요하죠. 현재는 모르겠는데요. 일부 야적장에서는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고지를 받기도 했고 또 기상 조건에 따라 영향도 받습니다. 저희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도 조선소나 야적장 입장에서는 잘 감안을 해야 할 텐데요. 한국은 그런 점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은 야드 측의 입장도 고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도 건조를 하고 또 베트남에서도 건조를 하고 여러 곳에서 건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야적장 야드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은 AS 수준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료와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고요. 석탄이 처음 도입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주로 중유를 많이 사용해 왔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연료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전 세계에 이 서비스 센터를 세우는 것에 저는 처음엔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글로벌 서비스라든지 등등이 많은 활약을 해준 덕분인데요.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런 대기업들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익을 내지 않으면 회사는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선사들에게 또 선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이름을 넣어 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코메아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기자재공업 협동조합인데요. 지금 보시면 회원들의 이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코메아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로 돌아와서요. 그리스도 코메아와 유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햄 엑스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햄 엑스포 회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자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햄 엑스포 회원들은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햄 엑스포로 인해서 창출되고 있는 경제적 효과와 고용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우 수치가 작아 보이지만 한국에 비하면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